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큰 일이었죠. FOMC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파월하고 이렇게 기자회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떤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날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좀 결과지가 나온 거를 보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것 같아. 늦춘다라는 것도 뭐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0.75% 올렸다가 다음번에는 0.5%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S&P 500인데 급등을 했죠. 네, 급등을 해가지고 하다가 아까 그 파월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파월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우리 뭐 고용 지표도 좋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날 하루에 장중에 이렇게 쭉 S&P 500이 쭉 완전히 미끄러졌습니다. 387까지 올라갔다가 네, 369까지 네, 내려갔으니까 S&P 500의 등락률로 봐서는 굉장히 큰 등락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당분간 주식 대세 상승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유동성을 축소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때 주식과 유동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프를 크게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요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기대감 때문에 350까지 떨어졌던 게 한 380을 넘어서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주식시장이 계속 곤두박질을 쳤다라고 하면은 파월이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약간의 기대감만 있어도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월이 비둘기적인 얘기를 조금이라도 흘린다? 그러면은 아까 올라갔었던 게 더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유동성 축소고 뭐 이런 거는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 랠리가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기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세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요 그전 전고점을 깰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감이 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었던 이유가 뭐냐? 일단은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주식시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정부가 너무 인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공화당 쪽에 표가 많이 몰릴 테니까 뭐 바이든이 파월한테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선거 때는 약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채권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채권을 던지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파월이 이번엔 조금 느슨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좀만 잠잠했더라면 요렇게 V자 반등을 하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파월의 그 발언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기는 할 텐데요. 아주 회의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고립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싼 노동력을 활용을 했었고 뭐 반도체는 너네가 만들고 원자재는 너네가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분업화를 해가지고 효율성의 세계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립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장도 미국으로 옮기라고 하고, 뭐 그것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받아 쓰는 거 이제 그만한다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될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월이 계속 고용 시장이 좋다. 그리고 지표로서 사람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뭐 일자리가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거를 사실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 아마존, 애플 채용 중단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제 사람들을 더 안 뽑겠다, 아니면은 좀 더 해고를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반년 전쯤부터 세계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검색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미국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 스트라이프 인력 14% 감축시키기로. 자, 이건 7월 기사인데요. 빅테크 감원 칼바람, 구글도 내년까지 신규 채용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근데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도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질 좋은 고소득 일자리가 과연 좋아진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드린 그런 기업들이 정말 연봉도 많이 주고 다들 선망하는 고소득 일자리잖아요. 근데 검색 좀만 해보시면은 다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고소득에 선호하는 일자리들은 전부 다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투자를 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계획됐던 것들도 안 하고 신규 채용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업률 자체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에서 나왔으면 뭐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질 좋은 고소득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을 어느 정도는 올리는 게 그 연준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경기가 좀 침체가 되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핑계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막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미국에 지금 일자리가 넘쳐난다라고,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뉴스에서는 좋은 기업들에서 감원 감축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지표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일자리 상황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증거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가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예,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의외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힘들었었던 국가들이 되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흥국들은 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커 보여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일본이 지금 미국채를 던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 자체도 지금 5%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달러의 그 뭐랄까 신용 자체도 떨어지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물교환의 시대가 그러니까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실물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게 갑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당분간은 달러가 계속 갈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더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고립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서 그냥 수입을 해오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우방국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재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약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서 생산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멕시코로 갔죠. 멕시코는 그 미국이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어서 오히려 멕시코 같은 곳은 미국이랑 지정학적으로 가까운데 신흥국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오히려 덕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경제가 좋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오히려 선진국들이 지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러니까 싼 인력과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오히려 강하다라는 거죠. 자, 원자재, 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 오히려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이나 그런 것들로 오더만 주던 그러한 선진국들은 지금 오히려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돈놀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빵 터지게 된 거니까. 자, 아무튼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은 파월이 매파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이유인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풀어주면은 주가는 다시 급상승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물 건너 가는 거다.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유동성 확대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자꾸만 뭐 연준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미. 그럼에도 심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심리가 더 많이 죽은 다음에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뭐 돌아서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절대로 상승 랠리가 올 수는 없다. 물론 베어마켓 랠리로 이렇게 기대감에 왔다 갔다 널뛰기는 하겠죠. 근데 대세 상승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널뛰기에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얘기까지 해줬으면 대세 상승이 오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